우리끼리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도 돌보는 것이 결국은 궁극에는 건강하게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돌보는 힘을 키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김희진 작가님께서 포문을 열었듯이 도대체 어떻게 돌봄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늘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돌봄, 직접적인 돌봄만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인 돌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시간에 포문을 열었던 그 작가님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는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심지어는 산신할머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내가 힘들 때 어디서 꿈에서든 어디선가 나타나서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어떤 돌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영혼적인, 정신적인 돌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문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현장에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오늘 강의를 부탁하실 그분은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최근에는 배려의 말들이라는 아주 또 따뜻한 그런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우리 동안이를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좌충우돌부터 해서 본인의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저희에게 아주 큰 에너지가 됐던 이제 그런 분이시죠. 제가 사실은 이분을 뭐라고 미사력을 포함해서 소개를 한들 직접 본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궁금하신 것도 막 질문도 해주시고 또 서로 나눠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유승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올해 13살 된 지적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엄마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게 지금 비대면 줌이라서 조금 소통에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잘 보이시죠? 조금 더 화면을 켜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우리 더 잘 소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얼굴 보고서 조금씩 이렇게 비디오 켜셔서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강연 요청을 받은 게 서로 돌봄에 관련돼서 우리 힘 키우자, 우리 서로 돌봄에 힘을 키우자 이걸 주제에 대해서 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수녀님들 포함해서 종사자분들 계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으시고 다음에 특수교육에 계신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과연 돌봄이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돌봄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래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 돌봄을 할 때 일단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공통의 그걸 뭐라고 하죠? 공통된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뭐냐면 발달장애인을 가운데 두고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지금 여기 강연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돌보는데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희망은 느껴지고 기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을 가운데 두고 이 당사자를 돌보는 게 내 역할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셔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노벨상이라도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저희 아이가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제가 글을 쓴다라는 이 이유로, 이 목적으로 장애계라고 하죠, 소위. 장애계라고 하는 곳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이라도 가져갈 게 있으시다면 오늘 이 2시간 남짓된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자기 돌봄이에요. 돌봄, 서로 돌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있고 이 당사자를 나는 부모로서, 나는 종사자로서, 나는 특수교사로서 지금 이제 돌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오늘 총 2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당사자에 대한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첫 번째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세워보세요. 난 요즘 홈쇼핑에 빠졌다. 신박한 정리 보고 나면 막 뭔가를 산다. 이러신 분. 사람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립을 택했다. 이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조금 그랬어요. 조금. 남에게 너무나 지나친 배려를 한다. 아직까지 손 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요? 과식이나 폭식 또는 먹질 않는다. 우리 하이파이브. 네. 해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에게 해로운 인간인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끊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 또는 난처한 상황에 내가 처하도록 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긁는다. 관계를 파괴한다. 또는 술이나 운동 등등등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자해가 자해인 줄 모르고 스스로에게 하는 자해의 증상들이에요. 우리 자해하면 뭘 떠올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해죠. 벽에다가 머리도 박고 지 머리도 때리고 땅에다가 막 긁기도 하고. 자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자해를 멈출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 자신이 우리도 우리를 자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약간 부은 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평상시에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어있는 상태예요. 왜냐? 어젯밤에 새벽에 1시 반에 일어나서 그 오렌지 3개를 끝내 눈이 감기는데도 그거를 꾸역꾸역 까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강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자해의 일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원래 엄마들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미칠 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타인을 해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해쳤게요? 나 자신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집안이 너무 깨끗한 사람 있으세요? 칼 정리? 자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이것도 자해의 일종이래요. 타인을 해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부터는 이 커피잔이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놓고 갈게요. 이 당사자를 돌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당사자를 돌보려면은 이 사람을 돌보는 나한테 힘이 있어야 돼요. 문 열어놨어. 나한테 힘이 없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수건 하나 갖다 줘야 되지? 네, 누군가 오디오 끄셔야 합니다. 음소거. 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가 돌보는 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 뻔히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왜 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기자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다라고 하시는 분. 화면에서는 3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너무 행복해서 죽겠다. 행복해 막 이러지 않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살짝 하고 왔거든요. 행복한가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평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성이 회복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참 행복하다, 고맙다라고 느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일상성이 회복되지 않았던 시간을 살고 있을 때 제 자신은 너무나 불행했거든요. 그 불행한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제가 행복한 상태, 행복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압니다. 일상성이 회복된 삶이라는 것. 이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입장에 계신 분들이 섞여 있는데, 일단 부모 이야기 먼저 우리가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 먼저 봅시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자식이 맨 처음에 발달장애인임을 알게 된 이후로 뭐 다 힘드셨겠죠.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알잖아요. 그 과정 겪는 똑같은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엄청난 슈퍼 부모가 되기 위해서 슈퍼맘, 슈퍼파더 되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왜 그러셨어요? 자식이 발달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를 시작했고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았고 치료실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미안해서? 불쌍해서? 저는 그랬거든요. 불쌍하고 미안해서. 죄 지은 것 같아서. 내 탓인 것 같아서.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발달장애라니.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엄마가 어떻게든 너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엄마가 엄마의 노력으로 너의 장애를 싹 해서 이런 사람 만들어줄게. 엄청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듯 또는 지금 살고 있듯 그렇게 열심히 다들 사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하던가요? 제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치료실 데리고 다니고 집에 오면 여러분들 집에서 쉬었어요? 안 쉬죠. 왜 쉬어요? 집에서도 우리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하잖아요. 교육시켜야죠.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의 어떻게 돼요? 기능이 낮고 발달이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양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 있죠. 밖에다가는 얘기 못해요. 우리끼리 엄마들끼리 하는 말. 아이고 사람 됐네. 지금도 사실 사람인데 조금 좋아지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람 됐네. 그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미친 듯이 우리 자신을 갈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엄마인 내가 제 아들 동환이에게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게 저의 아들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들이 바래요? 하루에 치료실 3개씩 뺑뺑이 돌고 놀이터 가는 대신에 집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눈과 손의 협응을 위해서 막대기로 풍선치기. 이거 50개 끝나기 전에는 저녁밥 안 줘. 왜냐면 눈과 손의 협응을 할 줄 알아야 기본적인 사람 구실 할 테니까. 널 위해서야. 널 위해서. 얘가 행복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머니 그래요? 얘를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죠. 내 죄책감 털어내려고. 얘를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사실 날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타심이 있어요 분명. 순수한 이타심이 존재해요. 저는 순수한 이타심은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은 찰나의 순간에 빛나는 것들이고 이타심은 순수한 이타심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기성,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이걸 기본 전제로 갖고 가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제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돌봄에 매진해 있을 때 저는요. 보상이 있었거든요. 어떤 보상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보상. 주변의 칭찬과 박수와 너 참 좋은 엄마야. 격려와 그것뿐일까요? 힘도 가져요. 권력. 그거 모르셨죠? 우리는 이렇게 이 발달장애 아이에게 내 자신을 희생해서 노력하고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 자신을 갈아놓고 매일매일 눈물로 사는 거를 보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돼요. 남편과의 관계, 분명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나보다 기가 센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점점 남편은 내 아래 서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매일 어떤 꼴을 당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울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니까 비장의 형제자매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엄마 나도 챙겨줘 하다가 어떻게 되죠? 우리 엄마 힘든 거 다 아는데 포기해버리죠. 입을 닫아버리죠. 스스로 크려고 하죠. 엄마한테 더 이상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힘이 세져요. 내가 내 아들에게 그토록 돌봄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희생으로 포장이 된 노력과 엄마의 희생, 사랑으로 포장된 이 돌봄을 제공하면서 나는 보상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안다는 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 혐오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서도 엄청 부추겨요. 엄청 부추겨요. 우리가 치료실을 가면 아예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치료실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종사자분들 계시니까 부모님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 먼저 하세요? 이 학생이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거기에 깔린 전제가 뭐예요?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잘 키우고 있나 한번 보자 우리.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막 손으로도 집어먹고 하는데
혹시 집에서 교육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집에서도 숟가락 젓가락질 잘 하고 앉아서 태도 바르게 잘 먹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거 먼저 물어보는 거고.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혹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활동들은 엄마가 어떤 걸 제공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기 위해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죠. 애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그런 거 묻지 마세요라고 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막 칭찬받고 싶어요. 집에서는요. 월요일 날은 제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어디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녁 먹고 나서 뭐 놀이터를 가고요.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요. 이런 말을 막 열심히 꺼내요. 칭찬받고 싶어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내 자식을 돌봄하고 있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잘 지내는 엄마들은 주변에서 와, 자기 대단해. 정말 거기는 어떻게 알게 됐어? 정보 좀 줘. 나도 알아봐야겠다. 무언가를 막 더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우리.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 소진 안 되세요? 소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엄청난 엄마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거기는 감각통합치료실 이런 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신문 찍기, 비눗방울 놀이, 마루, 거실에다가 밀가루 풀어놓고 놀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밀가루 치울 거, 쌀 풀어놓고 쌀 쫙 수백 알 치울 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를 보면은 나는 굉장히 무능하고 나쁜 엄마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엄마는 너무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는 그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가 너무나 즐거워서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무 즐거워서 막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이 발달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비장애인이어서도 그렇게 했을 엄마인 거예요. 그건 본인 성격이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많은 부분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의 것이 나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죠. 내가 낼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을 강요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받는 보상, 그 보상을 위해서 이거를 감수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요. 누구나가. 부모만요? 아니요. 우리 여기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수녀님들 엄청 다 착하시고 막 다 이러시기만 할까요? 화 안 내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이 온다고요. 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뭐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이 오면은 이때 뻥 하고 터지죠. 누구나가. 이 터지는데 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게 터지냐면 내가 그토록 희생하고 해왔던 여기로 다시 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맞아도 가고 돈도 이렇게 갖다 바쳐서 나 지금 너무 가난한데 근데 너는 왜 내 노력만큼 정성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뻥. 여기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로는 잘 안 가요. 누구한테 가냐? 저는 남편에게 가요. 우리 남편 불쌍해요. 그래서. 또는 비장의 형제자매. 만약에 종사자분들이시라면
당사자에게 갈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가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돌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해요. 내가 내 돌봄, 자기 돌봄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 또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돕고 지원하고 싶은 누군가 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내 자신 먼저 돌볼 줄 알아야만 해요. 반드시. 이게 가려면 내 마음에 여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여유가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여유 찾기. 자, 이 여유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이제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니까요. 너무 제가 너무나 불행했던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저는 혼자 죽을까 데리고 죽을까 이것부터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불행했던 시간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침에 이빨 닦다 말고 왈칵 설거지하다 말고 흐흑 기저귀 갈다 말고 수십 번씩 했던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혼자 죽을까 데리고 죽을까 혼자 죽을까 데리고 죽을까 이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무려 3년이 넘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나는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는걸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멋진 엄마, 존경해. 너무 불행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택했던 내 자신의 여유를 찾아야겠다. 안 그러면 정말 사고를 칠 것 같은 거예요. 능히 사고를 치고도 남을 만한 또 그런 성격으로 보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 분배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이젠 더 이상 손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잘해서 타인에게 보상받는 그 보상에 취해 있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신의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제일 먼저 때려친 일이 지적장애인 출신의 내 아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지적장애인 출신 서울대학교 박사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깬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관계 맺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문제 행동이 아니라 반응 행동이에요. 저는 반응 행동이라고 무조건 주장해요. 바꾸려고 하고 싶죠. 이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죠. 문제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한 초기에 접근하는 그 시각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또는 이 당사자, 성인 당사자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서 본인도 알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당사자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바뀌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그 정신과를 찾아가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 의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중에.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 저희는 청소년만 하는 상담이에요. 성인 상담 안 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성인 상담하는 데를 연결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성인 상담을 찾아갔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냐고 그러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장 힘든 건요, 지금 현재 저희 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앞집에 사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미웠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건 누구 때문이었죠? 내 아들. 근데 내 아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 그 미움은 어디로 갔겠죠? 남편. 왜 나만큼 내 아들을 함께 돌봐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남편에 대한 미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 가정에서?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보호막? 뭐라고 하더라? 방어기제가 작동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이 두 사람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앞집 사는 시어머니가 미운 것으로. 시어머니가 물론 저에게 미운 짓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 정도로 시어머니가 미울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미워요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러면 시어머니, 미운 시어머니에 대한 거 한번 우리 이야기 풀어가 봅시다. 아, 오케이. 나 이제부터 시어머니 욕할 수 있나 보다. 막 시어머니 욕할 생각하고 딱 했더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나는 지금 미운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인데 왜 나를 먼저 날 물어봐요? 이 모든 회기가 상담이 끝날 때쯤에 유승현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변화가 온다면 시어머니 지금 하나도 1도 안 바뀌었을 텐데 분명 두 사람의 관계가 확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나 한번 믿어봐요. 그거 하나만 믿어보고 한번 우리 시작해 볼래요? 오케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수많은 책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알면서도 실천 안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졸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쵸? 약간 졸리다. 아직은 괜찮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소감각통합연구소의 지석연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한테 되게 재미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연할 때마다 제가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방금 전에. 나는 바뀔 수 없는 내 아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에너지를 쏟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을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없어요. 엄마가 희생을 쥐어짜고 노력해도.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걸 간접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제가 지석연 소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쥐고 이렇게 밖으로 뺄 때는 손바닥을 딱 보여요.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주먹이에요. 안으로 들어올 때 주먹, 나갈 때 손가락. 해봐요. 잘 되시죠? 우리 여기 지금 다 줌이긴 한데 그냥 서로에게 인사 한번 건네봅시다. 안녕하세요.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손을 바꿔요. 이젠 나갈 때 주먹,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이에요.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 자,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해봐요. 집중해서 해보면 천천히 돼요. 돼요?
집중해서 합시다. 되는 분 있어요? 자, 이때 아까처럼 이야기를 건네봐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힘드셨죠? 이건 처음에 편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발달 장애가 없는 우리들의 감각 체계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감각 체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뭐 냄새 맡고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발달장애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발달장애인이 감각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다. 발달장애인의 감각체계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고 숨쉬고 하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안에 들어오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신경을 막 써야 되고 애써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해야죠. 밥도 먹고 일상활동도 하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누구씨?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꾸 귀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면 안 돼. 쉿. 청각들 너무 힘이 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애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 어디가 이렇게 돼서 발작발작 뛰면서 내 스스로에게 자기자극 행동을 주고 있을 뿐이었는데 옆에 있는 돌봄 주체자인 우리들은 그 행동이 창피해서 그러면 안 돼. 불안해서 달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입을 막고 틀어막고 자기자극 행동을 줘가지고 내 자신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 하지마 못하게 해서 더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너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집에서도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 근데 왜 같은 걸 행동을 하니?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이 동작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자체를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체를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좀 더 공부 잘하는 아이, 좀 더 온순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너는 왜 좀 더 성격이 밝아서 리더십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니? 바꾸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화 안 났어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더 고분고분하지 않냐고. 이건 저만 듣는 얘기인가요? 다 고분고분하세요? 나를 바꾸려고 해요. 왜 더 부지런하게, 왜 먹고 나면 곧바로 설거지 안 하냐. 나는 싫어요. 나는 쌓아놓고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날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날 바꾸려고 해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들어오는 그거는 뽕 울리면서 왜 우리는 당사자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라는 그 오만함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돌봄의 태도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버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른 게 보여요.
일단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했던 거는 제가 먼저 행복해지자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임기점에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여기다가 냅두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에는 우리 내 새끼 김동완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얘를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하죠. 이때는 분명히 주변에서 제약이 와요. 그리고 이거를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사자도 행복해져요. 근데 이걸 하기까지는 주변에서 자꾸 저항이 오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얘는 발달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불행한데 왜 주변에는 너희만 행복하면 돼? 이거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일인데 특히나 부모일 경우일수록 이런 성향, 생각은 더 강해지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장애계의 여러 충고와 조언이 있었어요. 아직은 그러면 안 된다. 애가 어린데 왜 너부터 행복해지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먼저 행복해진 일을 택하고 나니까 제 아들이 행복해지고 제 남편이 행복해지고 저희 비장애인 딸내미 수인이가 행복해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하고는 예전에 매일 서로 욕밖에 안 하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지금은 여전히 많이 싸워요. 그런데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둘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야,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다른 부부들 안 싸우거든요. 안 싸우는 집 가서 보면은 아예 대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소통을 해요. 우리 딸내미 엄마 나도 차라리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 입에 달고 살았죠. 지금은 물어봐요. 야, 그랬던 거 기억나지? 어때? 지금도? 아, 됐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걸거든요. 너무나 그냥 똑 부러지고 속썩이고 이제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말 안 듣죠. 너무나 제 나이에 맞는 철없는 어린이로 잘 자라주고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 잘 자라고 있구나.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고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고 이걸 보니까 아, 잘 자라고 있어. 비록 나는 열받지만 너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행복한 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힘든 시간 속에 있었을 때 저 여기 팔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안 올려지는데 온통 그 마치 고양이 키우는 그런 엄마처럼 온통 수십 개의 그 빨간 그 상처 자국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병원에 이제 그 상담가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팔이 왜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한 줄 안 거예요. 이거 저희 아들이 핥혔어요. 안 믿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고맙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싫어. 엄마 불행한 거 나한테 다 쏟아내고 있잖아. 라는 걸 말을 못하니까 자기의 몸으로 내 여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핥혀가고 긁어가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안 들리죠. 왜냐면 나는 희생하는 좋은 엄마니까. 존경받는 엄마고. 이 아이를 널 위해서 하는데. 그게 내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고 실제로 평안해지고 일상성을 되찾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자각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 행복, 돌봄. 내가 먼저 여유를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람한테 가닿을 수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요. 돈 써본 사람이 잘 써요. 내 사랑, 위안, 자기 돌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사랑도 주고 타인을 잘 돌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럼 우리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돌봄, 이거에 대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얘기 나눴던 거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돌보는 대상자, 이 대상자를 제대로 잘 돌보기 위해서는 분명 내 돌봄, 자기 돌봄, 내 마음의 여유, 이거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뿐이죠. 일상성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내 자신이 먼저 여유가 생기고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고 내 자기 돌봄을 먼저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에겐 여유라는 게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드디어 그 전까지는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불행해, 내 안에 막 매몰돼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치 수면 밖으로 나와서 내 주변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편과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 딸과의 관계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한 발 더 나가서 제 주변 많은 것들과의 관계가 변해요. 관계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일상성을 되찾았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가까이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먼저 변하더라고요. 기존에는 학교 선생님 또는 여기는 종사자들하고 만났을 때 뭐 치료사 선생님이건 복지관 사회복지사건 기존에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 보여요? 지금 저한테 바늘 막 날 서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면서 그쵸? 여기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상태예요. 여유가 없으면 나는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타인이 요만한 이야기 조금만 돼도 어떻게 되죠? 먼저 자기 방어막부터 확 세워요. 여기 종사자분들이나 또는 특수교사분들 제가 만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들 때문에 힘들대요. 자꾸 우리 탓해요. 우리 탓.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근데 제가 어느 부분 수긍해요. 어느 부분은. 그러면서 과거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모모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이런 마음도 들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모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저도. 부모 교육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강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에다가 IP는 이런 것을 착착착착 요구하고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왜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당당히 소리 높여 외칩시다가 제가 엄청나게 제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요구했던 엄마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맨 처음에 1학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기죽고 고개 숙인 죄송한 엄마였다가 이 시간이 나에게 준 결과물이 결국은 특수학교로의 전학이라는 실패를 맛보게 하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돌고 부모 교육들 막 그때 받고 이러면서 나의 권리 요구 오케이 미친 듯이 요구하기 시작하죠.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가요. 치료사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 종업식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1년 동안 요구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 아들 많이 신경 써주신 것도 알아요. 왜냐면 엄마가 요구하는 엄마였으니까. 이 엄마를 그대로 냅뒀다가는 이 엄마가 난리칠 게 무서워서 더 신경 썼을 수도 있죠. 고마웠긴 했단 말이에요. 고마움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종업식 날 아들을 8시에 스쿨버스를 태워보내고 스쿨버스는 9시 20분에 학교 도착할 거라서 저는 8시 반에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교실로 가요.
애들 오기 전에 감사 인사 전하려고. 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면서 괴롭힌 거를. 똑똑 선생님, 아 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서 이 이야기는 직접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요. 그냥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에 제가 이제 울음이 터지고 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동환이는 너무나 예뻤어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동환이도 미웠어요. 제가 그때 엄청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이듬해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 한때 유행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 알아서 다 하세요. 엄마 있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선생님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불통의 1년 보냈더니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은 괴물이 되어버려요. 괴물. 학교 최고의 괴물 또는 개망나니. 학교 최고의. 그 이듬해가 됐어요. 이미 내 아들은 학교 최고의 괴물과 개망나니가 되어서 같은 학년의 엄마들은 내 아들하고 같은 반이 되기 싫어하고 교사들은 우리 아들 담임을 맡길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아들의 담임이 되셨나요? 제비뽑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너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그때 만난 선생님하고는 제가 너무 요구했다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가 관계 맺기를 시행착오를 겪었죠. 정말 좋은 관계 맺기 1년이 돼요. 정말 소통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1년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 동안 학기 초에 괴물이라고 했었죠.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검색해 보시거나 이렇게 아름아름 한두 달이 건너면 저희 아들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다 알게 되실 거고 그럼 거기 아는 엄마 한둘, 아는 교사 한둘쯤은 계실 텐데 물어보셔도 돼요. 정말 최고의 개망난이, 학교 최고의 개망난이에서 그 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선생님한테 어떤 문자가 오냐면요. 연락이 오냐면 동환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친구. 누구나가 좋아하는 친구. 문제행동? 기존에는 문제행동 아이였단 말이에요. 문제행동. 학교에서 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 그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그 해에는 당연히 선생님은 우리 아들에 대해서 3월 달에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컨설팅하는 선생님을 6월 달에 만났어요. 6월 달에 컨설팅하는 선생님과 우리 담임 선생님과 뭐 생활부장님과 저와 다 같이 컨설팅 회의를 하러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3월 달에 처음에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신청하실 때 썼던 수많은 리스트 있잖아요. 6월 3일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이거 소거됐고 이것도 거의 줄었고 그게 어디서 그게 왔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요? 관계. 동환이를 변화시킨 게 관계였어요. 엄마인 제가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일상성이 회복됐다라고 느끼고 마음의 행복도가 더 올라갔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발달장애가 있는 제 아들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기존의 문제 행동이라고 했던 많은 행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아이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하게 하고 막 배우게 하고 기능을 막 높여주려고 애쓰고 하나라도 더 시켜서 하게끔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누구누가 실패해? 부모, 가족, 치료사, 특수교사, 뭐 중간에 만나는 사회복지사 우리 모두가 다 실패했던 것을 그 해에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관계 맺는 즐거움, 사람들과의 그거를 알게 함으로써 문제 행동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소거를 하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게 중에 하나가 학습 의지가 제로였다는 건데 기존에는 그 해에는 아침에 수업 종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가 이제 공부해야 될 교구를 갖고 온대요. 9시 20분서부터 시작인데 9시 10분 되면은 그걸 먼저 가지고 와서 핀꽂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아나 이건 수업 시작한 이후에 해도 돼. 아깨깨깨.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식한테 비장애인 자식들한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죽어라고 구박했을 때 우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하죠. 근데요. 어떤 나의 내적 동기가 스스로가 솟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공부도 하죠. 그때는 내가 다이어트도 하죠. 그때는 내가 내 방 청소도 하죠. 핵심은 내적 동기잖아요. 이 내적 동기는 언제 이렇게 이끌어지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관계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그 안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저는 저희 아들을 양육하고 저희 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를 보지 않아요. 눈은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먼 미래, 이거는 제가 정한 날은 20년 뒤예요. 20년이 아니다. 앞으로 17년이 남았지만 저는 30살, 아들 30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40살까지 갈 수도 있겠죠. 20, 30년 뒤에 그 어느 한 지점을 바라봐요. 이때를 바라보고 이때를 위해서 13살인 올해는 어떠한 돌봄과 교육과 양육이 지원되어야 하는가를 보고 이때를 위해선 14살인 내년에는 어떤 돌봄과 양육과 교육이 지원돼야 되느냐 이것을 계획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게 마찬가지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 30년 뒤에 그 어느 날 아이가 자립해서 나갈 그 어느 날이에요. 이때 말하는 자립은 혼자서 아파트 얻어서 산다. 그게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비장애인의 자립과는 달라요, 성격이. 제가 아들, 딸, 쌍둥이 키우고 있지만 저희 딸내미가 어느 날 30살에 자립을 하게 된다면 얘는 알아서 혼자 방 얻어서 나가서 살겠죠. 이거는 비장애인의 자립이에요. 발달장애인 우리 아들의 자립은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게 자립이 될 거예요. 엄마인 나, 돌봄의 주체인 가족인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자립이 될 거라고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지금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게 될 거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가 그때 죽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게 되면요. 내가 지금처럼 아들 따라다닐 수 있어요? 아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목소리 크게 막 나서 막 따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교통사고 당하면요. 아니면 관절염이 심해지면요. 엄마가 돌봄 주체가 옆에 없어도 타인의 돌봄과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상태로
키우는 게 나의 목표이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면 돼요. 양육도, 교육도, 지원도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살아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우리 가정에서의 양육과 이것을 위해 필요한 학교에서의 교육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종사자들의 지원 방안과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살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내 아이들에게 내가 돌봄을 어떤 식의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 이 아이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봅시다. 기존에는 매일매일 1년을 잘 사는 게 그냥 중요했단 말이에요. 눈앞에 것만 열심히 올 1년 잘 해야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어떻게든 잘 지내고 어디 뭐 여기 뭐 센터에 가든지 어디 뭐 복지관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그냥 잘 지내고 오면 조용하게 사고 전화 안 오는 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항의 전화 안 오는 거 또는 어머니 이 전화 제일 무서운 소리 어머니 이 전화 안 오면은 잘 지내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봅시다. 자립에다가 내가 눈을 돌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다녀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게 나오는데 기존에는 기능이 좋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능이 좋아야지 자립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육과 양육도 기능 발달에 많이 현재까지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여기 종사하는 분들도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좀 기능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상 자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요건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나 혼자 잘 살아요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타인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자립이니까. 이 사회성이 네, 지금은 다시 들리시나요? 네네. 그 사회성,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또는 살짝 등한시하고 있는 그것이 자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교육의 핵심과 또는 활동의 핵심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지 관계가 왜 중요한지 관계 맺기가. 이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자립은 혼자서 방어돼서 살 수도 있어요. 활동 지원서 없이 혼자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런 공동체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활동지원사는 없지만 사회복지사를 꾸준히 만나면서 살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수녀님들이랑 만나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엄마 품에서 부모님, 가족, 부모님과 가족 돌봄 이 품에서 있는 걸 떠나서 살 수 있는 자립.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사회성, 관계 맺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몇 달 전에 그 기사 기억나요? 이수역에서 노숙자로 발견된 발달장애인. 그 청년 기능 좋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한글로 다 썼잖아요. 우리 엄마가.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잠이 들어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자꾸 파리가 들어가니까 파리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도 파리가 들어가니까 녹색 테이프로 이불을 다 이렇게 막아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근데요, 만약에 그때 녹색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그 청년이 밖으로 나가서 이수역을 돌아다니다가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옆집 배를 띵동 눌러봤으면 어땠을까요? 한글 쓸 줄 아니까. 또는 말을 못해도. 우리 아들 아직 말 못하거든요. 우리 아들처럼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띵동 한다면 우리 아들이라면 응응응응응응 이러면서도 와봐 와봐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요. 옆집에 아무도 없어요? 거리로 나가서 자주 가던 편의점 아저씨, 자주 갔던 미용실 아줌마 도움을 요청했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그들이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살길 바라세요?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돌려서 아침부터 밤까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사는, 치료 많이 받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사는 그런 당사자? 근데 그 프로그램 만약에 내가 죽고 나가지고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면요. 기능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한글을 잘 못 쓰는데 한글 다 쓸 줄 아는 그런 당사자? 그러면 어디 가서 속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한글 쓰고 읽을 줄 아니까? 그거 알아요, 여러분?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그 횟수가 나타나는 게 핸드폰 사기예요. 이게 가장 빈번해요. 이거는 아주 그냥 빈번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들 같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걸려들질 않아요. 왜냐? 애가 중증이니까 항상 옆에 엄마, 아빠 또는 활동지원사, 누군가 어른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도 아직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후견인을 둘 가능성이 크죠, 나중에.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 같은 중증이 아니라 거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경증이라 말하는 당사자들.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면서 핸드폰 사기 피해 엄청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몰라서 당할까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엄마들, 아빠들 계시죠? 여러분들 교육 안 시키세요? 어디 가서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 사인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육 안 시켜요? 다 시키죠? 여기 우리 수녀님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특수교사분들 학교에서 교육 안 시켜요? 복지관에서 교육 안 시켜요? 교육 시키잖아요. 그게 다 경증이라니까요. 알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여기다가 사인하고 저기다가 돈 빌려주고 이러고 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정작 이거 채우고 이거 기능 높이고 하느라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들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이 누구씨 돈 좀 빌려줘요. 여기다 사인 좀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싫어요. 하면 안 돼요. 또는 사인하면 안 된댔어. 사인하면 안 된댔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서라든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르바이트 또는 일하는 장소에서 만난 동료라면 나에게 잘해줬던 비장애인인데 누구씨 우리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차 한 잔씩 하고 갈까? 그리고 나 노는데 같이 영화 보는데 데려가준 친구라면 그런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틀어질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싫어! 난 너에게 돈 빌려주지 않겠어.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겠어. 사인하지 않겠어. 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알면서도 그래서 다 해요. 알면서도. 장추련이었나? 장애인, 제 이름들을 헷갈려요, 요즘에.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더더욱 기억력이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장추련에 계신 이제 그런 이제 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전부 다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취합하시고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김성현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김성현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 우리 같으면은 한번 사기 당했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발달장애인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어떤 뭐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어떤 이런 기억의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또 잘해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잘해주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거절 잘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은?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가 나의 거절로 인해서 이 관계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죠. 우리도 그래요. 근데 관계 맺는 것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속박당해 왔던 발달장애 당사자들은요. 경험의 기회도 많지 않아요. 더더욱 그 용기 낼 수 없어요. 저는 거절을 잘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좀 거절 못하게 보일까요? 자, 거절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거절 잘 못할 것처럼 보이시죠? 거절 엄청 잘해요. 거절을 잘해요.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절을 할 거는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왜 나는 거절을 잘하는 성인으로 자랐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거절하는 게 꽤나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어떤 관계에서 아마 최초의 거절을 했거나 거절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을 했거나 거절을 당했더라도 그거는 그 사안에 대한 거절일 뿐이지 그로 인해 우리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네. 우리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네라는 안전한 거절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최초의 경험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거절 연속으로 무엇인가의 경험들이 쌓였을 텐데 그 관계들 틀에서 거절을 해도 괜찮고 당해도 괜찮구나. 심지어 나의 거절과 또는 거절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그 순간에는 틀어졌더라도 관계란 것은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누군가들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어라는 걸 살면서 경험을 통해 체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거절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를 가리켜도 우리는 세네 번에 배울 것을 수십, 수백, 수천 번에 배워야 되는 우리 당사자들. 당사자들에게는 이 경험의 기회를 몇 번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했던 것의 수십, 수천 번을 이상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어야 해요. 관계를. 기능 조금 낮아도 되고요. 우리 아들처럼 아예 낮아도 돼요. 왜냐하면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거니까. 저희 아들 동환이 보고 야, 너 혼자서 자립했으니까 네가 밥통 씻어갖고 밥 해먹고 네가 혼자서 옷 입고 네가 혼자서 어디 복지관 갔다 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인 내가 옆에 없더라도 이 아이를 지원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하지만 이 아이가 가족 이외의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아무리 말을 못해도 마냥 떼쓰고 울고 누굴 때리고 이렇게 망나니 짓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결코 포용하지 않아. 너도 네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이거보다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한 이게 더 너에게도 더 소중하지? 더 기쁘지? 이거를 지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성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무조건 몸으로 체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사회성 영역은 교육으로 안 돼요. 백날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해보고 아이들 앞에서 교육을 하고 성인 장애인들 앞에서 교육을 해봤자 이건 절대 안 돼요. 몸으로 체득해야만 돼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복지관, 수녀원, 어디 활동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들을 배워야 돼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언제부터? 돌봄의 가장 큰 지원자인 우리가 곁에 있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에서 관계 맺기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안아줄 수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엄마인 내가 옆에 없을 때 그때부터 배워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부모들은 당사자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사랑의 보호막을 이렇게 씌워요. 사랑의 보호막. 동동동동. 이거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불을 이렇게 켜고 가서 따지죠. 우리 아이가 손이 해킴 자국이 있던데 누가 그랬나요? 학교에서는요. 좀 힘든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격리 아닌 격리, 배제를 통한 소수의 배제를 통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죠. 시설에서는요. 센터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배제당한 이도 배제하는 이도 서로가 서로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울 기회가 차단을 당해요. 관계 맺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만 나쁠까요? 배제당한 쪽만? 아니, 이쪽도요. 일상성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주변과의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참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져요. 그러고 나면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도 생겨요. 저도 그러고 나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관계의 즐거움을 알게 됐을 때 최고의 그 학교 최고의 개망난이에서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가 되었어요. 문제 행동이라고 했던 것을 스스로 걷어들이고 끌어내려고 해도 되지 않던 학습 의지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올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분명히 연초에 다이어트 계획들 다 세우셨을 거예요. 실패하셨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언제 잘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의욕이 솟아나고 행복할 때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내가 올해 뭐 피아노를 배워보면 피아노 배워보겠다. 아니면 요가 한번 해보겠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잘 되지 않나요?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 내가 여유가 있어요? 내가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요. 관계에서 와요. 이거 굳이 또 생각이 안 난다. 대상관계 이론.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줄줄줄줄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우리 아파트 집값이 5억에 샀는데 갑자기 지금 반년 동안에 15억이 돼도 행복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은 불행할 수 있어요. 집값을 생각하면 행복한데 가족 안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엉클어지고 시댁하고 맨날 삐걱삐걱대고 명절에 갈 생각하면 스트레스 먼저 쫙 받고 학교에 가서 만나는 같은 학부모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저 엄마 자꾸 나한테 저래 꼴보기 싫어.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엉키면은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 저희 조그만한 빌라에 살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2,500만 원 올랐대요.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다른 아파트들은 10억씩 올랐는데 우리는 2,500만 원이 올랐대요. 이렇게 작은 빌라에 살고 있어도 내가 관계 맺는 친구들, 선생님, 엄마들, 이웃들, 우리 가족, 친척, 이 관계가 안정적일 때 저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행복해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평화롭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이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주말마다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하고 있죠.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관계로 슬쩍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원을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어디에 가야 된다? 여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들 다 지금 돌봄 주체자로서 여기 서서 만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들 옆에 계속 있을 게 아니에요. 나하고만 사이가 좋고 나하고만 관계가 좋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나를 떠나서 내가 아닌 타인 누군가 살아야 돼요.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지? 그 시기가 누군가에게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20년, 3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위해서 지금 2021년인 지금 이 아이에게 각각 지원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 관계 맺기.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 발달이라든지 어떤 활동 중심 이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그렇죠? 모든 센터라든지 복지관, 시설 또는 공동체 주력하는 게 뭐예요? 활동 이런 거 많이 주력하잖아요.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정작 관계 맺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에다 의미를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소풍을 갔다면 소풍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 만약에 미술관을 갔다. 그 미술관을 관광하고 오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들 소풍 갔을 때 그게 재밌었어요? 지금 어떤 기억이 남아요? 소풍 가서 친구들하고 와 과자 까먹고 김밥 싸먹고 음악 듣고 친구들하고 이게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거 잠시 헷갈려요. 나는 교육자니까. 나는 여기 인솔자니까. 오늘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 목적은 무엇? 오늘 이 미술관을 관람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정작 여기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5명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관계 맺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좀 막 들떠서 너무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한 명 딱 달라붙어 갖고 자 진정! 그리고 옆에 딱 팔짱 끼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얼른 관람하게끔 하고 두식두식 손잡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빨리 돌게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짜로 이 당사자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돌봄이라는 게 이 당사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날 위하고 나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당사자를 위하는 걸 뭐가 더 중요할지 여러분들 오늘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론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이 10분 동안에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잠깐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일부에서 말했던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타인을 잘 지원하기 위해선 나부터 자기 돌봄 해야 된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할걸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저를 잘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쇼핑에 중독돼 있다. 나도 모르게 밤에 무엇인가를 막 꾸역꾸역 먹는다. 아까 말했죠. 맨 처음에.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내가 내 돌봄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에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내 자신부터 돌보고 싶은데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는다는 게 이러면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고 당사자를 지원을 왠지 그만두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받았던 게 종종 접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저도 제가 먼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내 아이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미안해요. 근데 죄책감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죄책감 느끼고 내가 미안하게 하는 게 내 아들을 불행하게 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아이씨 괜히 들었네 이 생각을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듣게 해야지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억울해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김형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뇌병변 당사자신데 이제 인권 강사하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돌보고 있고 막 이렇게 희생하는 좋은 엄마 너무나 힘들어.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엄마를 위로해주는 자리인 줄 알고 응? 위로받는 자리인 줄 알고 기대하고 갔더니 거기다 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내 아이 불쌍하고 가련한 내 새끼 위해서 희생하는 바로 당신들 장애 혐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자식에게. 말이 돼요? 내가 내 새끼를 매일매일 혐오하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루에도 뽀뽀를 몇십 번씩 하는데 어이구 이쁜 놈 이쁜 놈. 그런데 내가 그런 내 아들 혐오하고 있는 중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저놈 새끼가 네가 결혼도 안 해봐서 애도 안 낳아봐서 네가 뭘 알아? 막, 네가 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 이러고 막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화가 여기까지 나서 이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저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야, 그런 개소리는 듣고 버리자. 밀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내가 저기다 밀어버리고 숨겨둔 이 마음의 소리가 어느 순간 어떤 경험하고 마주치면 쑥 하고 올라와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아이를 또는 내가 지금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을 느끼고 잘해주고 싶은 이 긍정적인 마음, 이 또한 장애 혐오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요. 억울하지 않아요? 장애 혐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막 지나갈 때 야, 이 애자야, 바보 새끼, 병신 새끼, 욕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만 장애 혐오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나는 가련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너를 위해주고 싶어. 이 불쌍한 너의 존재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라는 이 이타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왜 장애 혐오가 될까요? 봅시다. 이제부터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사자. 우리 엄마들, 부모들 먼저 얘기 들어가 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애 진단을 맨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상처 있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내 자식을 누가 남들이 장애인이다 라고 이러면은 내가 깜짝 놀라요. 헉! 저놈 새끼가 지금 내 아이 보고 장애인이랬어. 흑흑흑흑흑. 불쌍한 내 새끼. 걱정 마. 엄마가 널 위해 모든 걸 다 해줄게. 장애란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저하된 상태. 이거를 장애라고 해요.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장애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 여러분 졸린 상태에 계신 분, 배고픈 상태에 계신 분, 창피하세요? 안경 쓴 상태에 계신 분, 창피하세요? 불쌍해요? 어느 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단순히 어느 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대변하지 않아요. 안경 쓴 저는요, 이 안경을 뺀 저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죠. 전 이거 창피할 이유가 없어요. 불쌍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장애에 대해서만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무언가 더 잘 챙겨줘야 되고 내가 얘를 보호해야만 되고 내가 얘를 보호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이러면은 왠지 이 불쌍한 애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게 곧 뭐냐면요. 장애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가련한 것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인식들이죠. 장애는
가련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당사자에게 끊임없이 쏘아낸다는 거예요. 야, 애자야, 애자, 병신 새끼, 너 바보냐? 이것만이 장애 혐오가 아니라 장애는 불쌍한 것, 안 된 것, 가련한 것, 창피한 것, 숨겨야 되는 것, 너 자신의 존재 자체도 당연하게끔 하는 이런 것조차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몸을 제압당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종사자들은 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장애 혐오를 그것이 장애 혐오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장애 혐오를 계속 받으면서 자라오는 장애인이 어떻게 성장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4살, 5살 때 장애 확진을 받았지만 경증일수록 좀 더 똑똑할수록 장애 등급을 나중에 받아요. 그쵸? 이제 복지 이게 필요해서 복지 카드가 필요한 시기가 오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10대에 그 어느 날 복지 카드를 받고 나서 몇 날 며칠 집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내가 복지 카드를 받았다니. 내가 장애인이라니. 사춘기 자녀 중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현장에 이제 가가지고 10대 만나는 부모들 중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말도 잘해요. 경증이에요. 경증이라서 더 힘들어요. 왜냐? 자신의 장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게요? 엄마, 나 진짜 장애인 맞아? 왜 나를 장애인으로 낳았어?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으면 나를 왜 장애인으로 낳았냐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줄 아세요? 장애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가련한 것, 창피한 것, 숨겨야 되는 것. 그런 식의 장애 혐오를 장애 혐오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에서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예요. 이 당사자 입장 생각을 해봐요. 나는 명절 때 가족들끼리 어디 모임이 있어도 잘 데려가지도 않았어.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내 손을 제압하고 입을 막고 날 창피하고 엄마 아빠가 빨리 끌었어. 학교에서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나는 옆에서 공익쌤 옆에서 나 이렇게 딱 1대1로 보게 하고 친구들하고 놀 기회도 안 만들어줬어. 장애, 이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것이 나한테 있구나. 떨쳐내고 싶은데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 평생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나쁘고 안 좋고 창피한 것이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를 장애인으로 낳았냐라고 원망을 하고 사춘기가 되면은 통합학급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특수교실로 안 가려고 하고 치료실 안 다니려고 하고 왜 내가 장애인이야? 나 말할 수 있는데 나도 똑같이 수학 공부하는데 내가 왜 장애인이야? 장애가 뭐가 나빠요? 단지 상태에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뚱뚱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나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당뇨 있어요, 10년째. 이게 창피해요? 저는 이 당뇨를 관리하고 적응하고 내 몸을 지원해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 아들의 발달장애, 여러분 아이들의 발달장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발달장애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단지 지원하면 돼요. 장애가 있는 게 뭐가 나빠요?
발달 장애가 있을 뿐인데. 발달 장애가 없는 다른 아이는 공주병 있잖아요. 누군가는 곱슬머리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땅콩 알러지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자식만, 내가 보는 발달 장애인만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돌봄을 지원을 하냐고요. 이게 이타심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사랑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장애 혐오의 일환이었다는 걸 제가 김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 발끈해가지고 김영수 쌤을 엄청 욕했는데 지금은 종종 자주 만나서 연남동 가서 둘이서 맛있는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텐데 들어버렸어요. 혼자 알고 있으면 내가 억울해서 여러분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오늘은 화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 마음에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나보고 장애 혐오를 갖고 있다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순간순간 이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결국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장애 혐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먼저겠구나. 이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장애 혐오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이 당사자 마음을 생각을 해주라고요. 왜 내가 장애인으로 낳았냐? 난 어떻게 살라고? 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때는 더 이상 여기 불쌍한데, 내 자식 불쌍한데 어떻게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말 안 나와요. 왜냐? 뭐가 불쌍해요? 너는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고 나는 뚱뚱한 상태에 있고 우리 둘은 그냥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너의 발달장애로 인해서 엄마인 내가 너의 돌봄을 지원을 하마. 우리 둘이서 힘든 이 길을 막 엉켜 붙어갖고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은 다만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주보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 배워나가면서 살아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안녕, 엄마 먼저 간다, 잘 살다 와라 이러고 마음 편히 가면 되고, 지원한 여러분들도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 또 다른 선생님 만나서도 행복하게 재밌게 잘 지내, 안녕 이러고 가시면 돼요. 당사자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잘 맺으면서 시행착오가 물론 겪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좋은 관계 맺기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배워나가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곧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길, 진짜 자기 돌봄에 가장 필요한 거를 갖게 되는 길이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덜 불행한 방식으로 내 돌봄을 자기 돌봄하면서 타인에 대한 돌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은 지금 뭐 한두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요, 네네네. 선생님이 어느 시점에 그런 내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구나를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그 관계 맺기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되셨는지.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 시점은 제 모든 관계가 다 제 모든 관계가 제가 모든 관계를 다 끊었을 때, 제 모든 관계가 다 불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반대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지옥의 3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기를. 왜 맨날 언제 죽을까 막 이런 의문하고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길을 다니잖아요. 그럼 땅만 보고 다녀요. 그리고 동네 슈퍼에 가서 계산을 하면은 눈을 내리깔고 절대 마주보지 않아요. 얼마입니다. 약국에 가서 뭘 사도 파스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모든 관계를 타단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최악이고 비장애인 딸내미는 너무 불쌍하고 맨날 서럽고 그렇게 살고 아들내미는 날 맨날 해켜가고 나는 내 자신의 힘듦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것을 벗어나게 된 계기는 아무튼 어느 날 이러다가는 내가 실제로 그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제가 정신과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지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건 문제인 건데 나는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그거를 내 스스로 상담받는 것으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 상담은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내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오늘부터 난 무엇을 할 거야. 나 오늘부터 난 자기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나 운동도 이렇게 좀 하고 나는 피아노도 치고 싶으니까 그럼 다음 달부터 피아노 학원 끊어볼까? 아니면 나 내일부터는 내 스스로를 위한 뭐 글을 하나씩 써볼 거야. 누구나가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 실패해요. 3일 천하로 끝나죠. 왜냐?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위한 돌봄은 생각만으로 끝나거든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돈 써라. 이게 왠지 아세요? 진짜 웃긴 이야기 같죠? 사람은 내가 하는 말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미묘한 심리가 있어요. 돈을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본전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내가 운동하고 싶은데 집에서 열심히 스텝벌 타기로 한 거는 이틀 만에 끝나는데 내가 이번 달에 그 남편의 비상금을 몰래 이렇게 훔쳐갖고 33만 원을 마련해서 필라테스 20회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33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20번 중에 17번은 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하고 몸매가 조금 쪼여지는 내 몸을 보고 이러면 또 기뻐지고 더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나고 저는 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나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즐거워지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막 언어 유희, 막 정신 유희 이런 게 즐거운 이상한 유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고 정신 분석을 받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뒷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게 널리 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에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으로 몰래 말씀드리면 우리 그때 친정에서 친정엄마가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게 장애인 자식 키운다고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기저귀 사라고 넣어주고 했는데 그걸 남편에게 갖다 바치지 않고 제가 뒤로 꿀꺽꿀꺽 해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건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기회는 또 왔어요. 이때는 진짜 죽으려고. 언제였냐? 우리 아들이 통합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들의 손을 핥히는 행동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에 소문이 나요. 1학년에 아이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공격 행동이 너무 세서 완전 학교에 두면 위험하다. 이 아이의 퇴학을 위한 교육부 진정이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소문을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제 귀로 들어요. 내가 그동안에 1학년 때 우리 그 통합반 엄마들한테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티타임이 있을 때는 제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막 마음이 작아지니까. 덜덜덜 떨리면서도 안녕하세요. 저 동안이 엄마인데요. 저녁에 치맥 타임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잔씩 말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단지 내 새끼를 당신들의 사회 안에 함께 해달라고. 단지 내 새끼 너희들의 안에 품어달라고.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매일 고개 숙이고 매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았더니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너희 자식은 우리들의 세계에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거절과 거부야. 웃긴 건요, 이때 저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얘기해보니까 나는 좀 약간 즐겁고 재밌는 엄마거든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는 따로 차를 마시고 티타임 가져요. 하지만 자식들이 노는 자리에서는 우리 아들은 부르지 않아요. 나는 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각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시기를 각성이라고 표현해요. 각성.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막 우리 가정이 해체 직전의 위기까지 가면서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 아들이 너희들의 사회, 비장애인 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길 바래서 이거 위해서였는데 결국 우리만의 노력과 우리 아들의 노력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이 아이는 끝내 이 사회에서 거부당하겠구나. 함께 바뀌어야지. 나와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들, 내 아이들이 속하게 될 사회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스크래치라도 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저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저도 이제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됐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뭐 김영수 선생님도 만나고 등등등 또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하지만 또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한 또 그 당시에는 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스스로 여기저기서 교육이 있다 뭐가 있다라면 찾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 여유 이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2년,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만약에 있다면 돌봄에 지쳐있는 상태에 있다면 앞으로 2년 잡고 3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한번 좀 속눈썹 치고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내 자신 돌보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뭐 질문이라든지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오랜 시간 동안에 저의 앞뒤 말이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수다 같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툭 던져버린 우리 아이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는 것도 장애 혐오다라는 듣고 싶지 않았을 테지만 들어버린 이 말 여러분들 앞으로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있으면 조금씩 전달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먼저 잘 돌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당사자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열정적이고 그 명료한 목소리로 이렇게 열강해주신 우리 유승현 작가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동안이를 키우시는 유승현 작가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돌봄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그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오늘은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가본 것 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의 거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이화여대학교의 박승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한국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의 척도는 어디까지 와 있나?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각자가 생각하는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고 누구도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연구에서 몇 개의 어떤 체크를 갖고 이제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삶의 질의 척도가 숫자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이제 이런 시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질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평균을 갖고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그런 단초의 어떤 의미로서 이번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이 특강 속의 특강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미진하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유승현 작가님을 통해서 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청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